5만 원이나 주는 며느리가 어디 넣어요? 어머님은 호강하시는 거예요. 저희 놀러 갔다 오는 동안 뽀삐똥 잘 치워주세요. 아셨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해마다 일본, 동남아, 유럽을 누비는 며느리가 제 생일날 건넨 봉투였어요.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은 제가 30년 교직 월급을 쪼개 마련한 7억짜리 아파트였죠. 강아지 뽀삐는 저를 보기만 하면 지저댔습니다. 밥을 주려다 손가락을 물렸어요. 피가 났습니다. 저는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밥그릇을 챙겼죠. 아무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앉아 종이에 숫자를 적었어요. 150만 원, 12개월, 15년, 2억 7천만 원. 그 아래 두 줄을 더 썼습니다. 7억, 5만 원. 저는 30년간 교단에 선 사람이에요.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 법을 압니다. 그 대신 조용히 아주 차갑게 계획을 세우죠. 며느리 사돈 부부가 두 번째 일본 여행을 떠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어요. 뽀삐가 마지막까지 지저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난 지 채 30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부동산 사무소 테이블 위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들이 여행지에서 돌아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번호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 권리가 사라진 것이었죠. 소름 돋는 사이다,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66살 퇴직교사가 생일날 받은 5만원짜리 봉투 하나로 15년의 침묵을 깨고 며느리 사돈부부의 비행기가 하늘로 뜨는 바로 그 순간 7억짜리 아파트를 팔아버린 소름 돋는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주기만 하다가 생일날 달랑 5만원을 받아든 그 순간 그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용돈이에요. 박지연이 흰 봉투를 식탁 위로 밀었습니다. 봉투 끝이 제 밥그릇 가장자리에 닿을 듯 멈췄어요. 올해로 66 최순자입니다. 36해를 초등학교 교단에 섰다가 퇴직했죠. 지금은 아들 이동훈이 사는 아파트 근처 반지하 월세방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생일날 자식 집밥상을 받는 것이 나쁠 것은 없었습니다. 이동훈이 끓인 미역국이 상 한가운데 놓였고 사돈 박재일 부부가 상 한쪽에, 박지연이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죠. 봉투를 받아 무릎 위에 내려놓는 동안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이 그 정도는 시켜줬거든요. 봉투 안에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재일이 숟가락을 들다가 상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넓고 두툼한 손바닥이 제 손 위에 포개졌죠. 사돈어른, 우리 아이들이 다 사돈어른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무겁고 진중했습니다. 손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왔어요. 15년 전 아들 결혼 선물이라며 명의를 넘겨준 노원구 아파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아들 통장으로 보낸 돈도요. 명절마다 며느리 친정에 들고 갔던 선물 바구니도 같이 떠올랐죠. 박재일이 손을 거두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수선하다지요. 그 노원 아파트 언제까지 그냥 두실 생각입니까? 미역국 냄새 위로 박지연의 향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달고 진한 냄새였어요. 이동훈은 제 얼굴을 한번 살피다가 아내 눈치를 보며 밥그릇만 들여다봤습니다. 밥자리가 파할 무렵 박지연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다음 주에 일본 여행 가는데 뽀삐를 맡길 데가 없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시면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박재일이 사돈어른이 집에 계시면 딱 좋겠네요 라며 방긋 웃었습니다.
아까 제 손을 덮었던 그 손이 또다시 생각났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자리는 자연스럽게 일어서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박지연이 몸을 반쯤 돌렸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5만 원이나 주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어머님은 호강하시는 거예요. 저희 놀러 갔다 오는 동안 집안일 똑바로 하시고 뽀삐 밥 잘 챙겨주시고 똥도 꼭 치워주세요. 아셨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이동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엄마 고생이지. 미안해라고 했는데 이미 신발을 신은 채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닫힌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아직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봉투가 그대로 얹혀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여행을 떠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짐 보따리 하나를 들고 그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현관 비밀번호가 제가 정한 숫자였죠. 지금은 박지연이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간 네 자리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하얀 털 덩어리 하나가 쏜살같이 달려나왔습니다. 뽀삐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온 힘을 다해 짖어댔고 그 소리가 텅 빈 집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야. 몸을 낮추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뽀삐는 그 손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소파 아래로 들어가더니 거기서도 계속 짖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박지연이 냉장고 문에 붙여둔 메모를 보고 뽀삐 밥그릇에 사료를 부었습니다. 뽀삐는 소파 아래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그릇을 소파 쪽으로 밀어넣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바닥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거실 한가운데 뽀삐가 똥을 싸놓았습니다. 시큼하고 묵직한 냄새가 환기도 되지 않는 거실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싱크대 아래에서 비닐장갑을 꺼내 두 손에 끼고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장갑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직한 뒤 이 집 강아지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뽀삐는 소파 아래에서 나오지 않은 채 저를 향해 계속 낮게 으르렁댔어요. 장갑을 벗어 쓰레기통에 넣고 손을 씻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날 오후에도 뽀삐는 제 발소리만 들으면 짖었습니다. 간식을 들이밀어도 이름을 불러도 소용없었어요. 주방에 들어서는 것도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도 전부 뽀삐에게는 짖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박지연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박지연은 저를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뽀삐야, 엄마야. 우리 뽀삐 보고 싶었어. 그 목소리가 집안에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파 아래에서 나오지 않던 뽀삐가 스르르 기어 나오더니 화면 앞에 얌전히 앉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박지연이 어머님 수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화면이 꺼지자마자 뽀삐가 저를 돌아보며 다시 으르렁댔어요. 바닥 한켠에 오줌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장갑을 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뽀삐가 겨우 지쳐 잠들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50만 원, 12개월, 15년, 2억 7천만 원. 그 아래에 두 줄을 더 썼습니다. 7억, 5만 원. 세 줄이 종이 위에 나란히 놓였어요. 볼펜을 손에 쥔 채 오래도록 그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집은 제가 28살부터 월급을 쪼개 모아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첫 발령을 받던 날부터 매달 조금씩 적금을 넣었죠.
15년을 모아 노원구 이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찍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4번이나 다시 읽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 집을 아들 결혼 선물로 넘긴 것은 제가 망설임 없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우리 신혼 살림 좀 잡아줘라고 했을 때 다른 생각은 없었거든요. 명의를 넘기고 나서 저는 이 아파트 인근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기다리자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15년이 되어 있었죠. 뽀삐가 자다 깨어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가방 안에 넣었어요. 생일날 받은 5만 원짜리 봉투도 함께 집어넣었습니다. 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이 봉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요. 박재일도 박지연도 이동훈도 그 밤 제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름이 그들에게 가장 비싼 대가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여행 사흘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뽀삐 밥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료통을 들고 그릇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틀 동안은 그릇을 소파 쪽으로 밀어 넣으면 뽀삐가 제가 돌아선 뒤에야 나와서 먹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하려 했죠. 그런데 그날은 뽀삐가 소파 아래에서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사료를 그릇에 붓는 순간이었어요. 뽀삐가 달려들었습니다. 제 오른손 검지를 덥석 물었죠. 날카롭고 뜨거운 통증이 손가락 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을 빼는 순간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사료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손가락을 들여다봤습니다. 상처 위로 붉은 것이 맺혔습니다. 뽀삐는 흩어진 사료를 아무렇지 않게 하자먹기 시작했어요. 욕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상처에 닿는 순간 이가 꽉 물렸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보였어요. 66살. 30년을 교단에 서고 퇴직한 뒤 아들 집 강아지한테 손가락을 물린 얼굴이었습니다. 싱크대 아래에서 연고를 찾아 상처에 바르고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료는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인 손으로 다시 주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동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뽀삐 잘 먹어? 손가락 상처가 아직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다가 응, 잘 먹어라고 했어요. 다행이다. 뽀삐 원래 낯선 사람한테 좀 예민하거든. 잘 달래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반창고 위로 시선이 내려갔어요. 여행 닷새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뽀삐 물그릇을 갈아주려고 주방을 오가다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린 채로 서류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꺼낸 것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안내 책자와 함께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서 초안이 나왔어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매도 예정 물건란에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매수 예정 물건란에는 인근 신축 아파트 동호수까지 연필로 표시되어 있었고 여백에는 빼곡한 숫자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글씨체가 박재일 것이었어요. 손가락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내려놓았어요. 저는 이동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혹시 이사 얘기 나오는 거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장인어른이 지금이 정리할 때라고 하셔서 더 넓은 데 알아보는 중이야. 그래서 네가 동의했어? 뭐 어차피 좀 좁긴 했잖아. 말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한 말처럼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베란다 쪽으로 나가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이 집 열쇠를 아들 손에 쥐어주던 날도 저 하늘이 이렇게 뿌옇게 흐렸던 것이 기억났어요. 이틀 뒤 박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행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어머님 잘 계세요? 뽀삐는요? 뽀삐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에 반창고를 내려다보다가 잘 있어라고 했어요. 어머님, 저희 돌아가면 이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이미 다 알아보셨거든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 집이 좀 낡기도 했고 살다 보니 좁기도 하고 그 집은 원래 내가 마련한 집이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지연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어머님,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마련해 주신 집이잖아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주신 거니까 저희가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머님은 그냥 몸 건강하게 계시면 되는 거지. 이런 데까지 신경 쓰시면 몸만 더 상하세요.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게 말이 돼. 내 집을 왜 너희가 결정해? 어머님 진짜 왜 이렇게 자꾸 욕심을 부리세요? 저희 잘 되라고 넘겨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가족이니까 하는 말이지. 남이었으면 저도 이런 말 안 해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동훈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욕심. 박지연이 뱉은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매달 150만 원씩 보낸 것도 욕심이고 명의를 넘겨준 7억짜리 집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욕심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이동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훈아, 너 그 집 팔 생각이야? 엄마, 나도 생각이 있어야지. 지연이 말도 맞고 장인어른도 다 알아보신 건데. 알아봤다니. 그 집이 누구 돈으로 산 집인데. 엄마, 그거 다 옛날 얘기잖아. 그때 엄마가 준 거잖아. 목구멍 안쪽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치밀었습니다. 동훈아, 내가 이 집 마련하느라 얼마나 모았는지 알아? 첫 월급 타던 날부터 15년을 모았어. 15년. 엄마, 나도 그거 알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그 집에서 15년 산 거잖아. 서로 주고받은 거 아니야? 서로 주고받아. 다시 한번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내가 월 150만 원씩 15년을 붙여줬어. 2억 7천이야. 거기다 집까지 줬는데 서로 주고받은 거라고. 이동훈이 전화기 너머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돈 얘기야?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면 안 되지. 가족. 매달 150만 원을 보내는 것은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고 그 돈이 얼마나 쌓였는지 묻는 것은 가족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명의를 넘겨주는 것은 가족이니까 해야 하는 일이고 그 집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것은 가족이니까 욕심이 되는 것이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가 아직 식탁 위에 있었어요. 뚜껑을 다시 열고 계약서 초안을 꺼내 박제일의 숫자, 메모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 기존 아파트 예상 매도가, 그 차액. 계산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박제일이 이 계획을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그 메모 하나로 보였습니다. 해마다 명절 선물을 점점 가볍게 보내고 생일 봉투에 5만 원을 넣고 손 한 번 잡으며 사돈어른 덕분이라고 말하는 동안 저 뒷면에서는 이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뽀삐가 소파 위로 올라가 웅크렸습니다. 오늘은 짖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반창고를 붙인 손가락이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어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강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나 좀 봐야겠어. 내일 시간 돼?
강은주는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바로 응, 내가 아침에 갈게라고 했습니다. 박제일은 지금 이 순간 일본 어딘가에서 저를 호락호락한 사돈 어른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욕심 많은 시어머니를 잘 다독였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어요. 이동우는 어머니가 조금 화가 났다가 곧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날 밤 제 손이 어떻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식탁 서류가 이미 제 눈을 거쳤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아무도 제가 다음날 아침 강은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강은주가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래 본 친구였지만 그날 아침 강은주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며 순자야, 일단 말하기 전에 등기부등본부터 떼보자고 했습니다.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창구에서 받아든 서류를 들고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강은주가 테이블 위에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처음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은주의 손가락이 한 줄을 짚었어요. 3달 전 날짜였습니다. 새 근저당 설정 기록이었습니다. 채권자란에 박제일 명의의 법인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설정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3억? 강은주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제일이 동훈이 명의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자기 법인 자금 3억을 끌어다 쓴 거야. 이 상태에서 집을 팔면 매도 대금에서 3억이 먼저 박제일 법인으로 넘어가. 나머지만 동훈이한테 들어오는 거고. 커피 잔을 손에 쥔 채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박제일이 딸 부부 이사를 돕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법인 돈 3억을 회수하려 했다는 것이 그 한 줄로 보였어요. 생일날 그 손이 제 손 위를 덮으며 사돈어른 덕분입니다라고 했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동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훈아, 이 집 담보로 뭔가 한 거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장인어른이 잠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금방 갚으신다고 했어. 목소리에 준비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엄마 걱정만 할 것 같아서. 동훈아,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 집이 원래 누구 돈으로 산 집인지 알지. 지금이라도 장인어른한테 얘기해. 근저당 빼달라고. 그거 해결하면 내가 이사 얘기는 더 안 할게. 저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서 주기를 바랐어요. 이동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장인어른 눈치도 봐야 하고 지연이 눈치도 봐야 하고. 엄마는 나 생각은 안 해? 내가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여러분, 제가 30년을 교단에 서면서 무수히 많은 아이들의 변명을 들었습니다. 숙제를 안 해온 아이, 친구를 때린 아이, 거짓말을 한 아이. 그 아이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가 제일 힘들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수화기 너머에서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지연이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집도 드렸잖아요. 용돈도 드렸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계속 저희한테 뭔가를 더 바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더 바란다고. 어머님,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그 큰 집이 어머님한테 뭐가 필요해요? 어머님, 그 나이에 집이 어디 있어요? 자식들이 모시는 거지. 저희가 더 넓은 데로 가면
어머님도 같이 모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면 저도 솔직히 어머님을 모실 마음이 없어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등기부등본이 구겨졌어요. 손가락에 아직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뽀삐한테 물린 바로 그 손가락이었어요. 강은주가 맞은편에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류를 반으로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카페를 나와 혼자 걸었습니다. 강은주는 조금 뒤처져 따라왔어요. 두 발이 움직이는 대로 걸으면서 박지연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그 나이에 집이 어디 있어요? 찬 공기가 귓바퀴를 스쳤어요. 발밑에 낙엽이 밟혔습니다. 자식들이 모시는 거지. 저는 걷던 발을 멈추고 아파트 담벼락 앞에 섰습니다. 이가 맞물리고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가 내려갔어요. 됐어. 이제 됐어. 내가 뭘 기대한 거야. 아들이 돌아서 주기를 바랐는데 아들은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했지.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에 더 올라탔어. 그러면 나도 이제 달라져야지. 등 뒤로 강은주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순자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아까 네가 한 말 있잖아. 그 집을 내가 먼저 팔 수 있다고 했잖아. 응. 어떻게 하면 돼? 강은주가 제 옆에 나란히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어요. 강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위임장만 받으면 돼. 동훈이 도장이 찍힌 매도 위임장. 그거 내 손에 들어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네가 직접 계약할 수 있어. 동훈이한테서 그걸 받아낼 수 있을까? 받아낼 수 있어. 방법이 있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반지하 월세방으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어요. 박재일의 법인 이름이 적힌 그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아직 반창고가 붙어 있는 그 손가락으로요. 박지연은 어머님 그 나이에 집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모시는 거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방향이 틀렸죠. 집을 잃는 것은 저여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어야 했습니다. 모시는 것은 제가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박재일도 박지연도 이동훈도 그날 밤 제가 그 등기부등본을 식탁 위에 펼쳐두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름이 머지않아 그들이 가장 후회하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강은주를 만나고 사흘을 보냈습니다. 밥을 먹었고 뽀삐 없는 월세방을 청소했고 잠을 잤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돌았어요. 위임장, 그 단어 하나였습니다. 강은주가 알려준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싸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동훈이 스스로 도장을 찍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이동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훈아. 응, 엄마. 왜? 저번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 미안해.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뭘. 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말이 맞더라.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렸어. 그 집은 이미 내 명의잖아. 네가 결정하는 게 맞지. 이동훈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그 말 들으니까 나도 마음이 좀 풀리네. 고마워.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왕 이사 가는 거 내가 좀 도와줄게. 어차피 네가 낮에 회사 있으면 부동산 다니기도 힘들잖아. 내가 발품 팔아서 다 알아봐 줄 테니까 나한테 위임장 써줘. 그게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잖아.
동훈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위임장? 그게 필요해? 부동산 계약할 때 명의자가 직접 나타나야 하는데 네가 매번 시간 내기 힘들잖아. 내가 대신 다닐 수 있게 서류가 있어야 해. 아, 그렇구나. 잠깐만. 수화기 너머로 박지연과 낮게 나누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동훈이 다시 말했어요. 응, 그렇게 해. 지연이도 어머님이 다 알아봐 주시면 우리도 편하다고 하네.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 말이 이렇게 가볍게 들린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틀 뒤 박지연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저번에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목소리에 다정함이 가득했어요. 그 다정함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이제는 바로 보였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내가 다 생각해봤어. 내 말이 맞아. 이제 나도 그냥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 생각할게. 어머님, 진짜요? 저희가 넓은 데 가면 어머님도 자주 오실 수 있잖아요. 같이 잘 살아요. 그래. 잘 살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잘 살자. 그 말이 끝나는 자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자리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사흘 뒤 이동훈이 서류를 들고 월세방에 찾아왔습니다. 매도 대리인을 최순자로 지정하는 위임장이었어요. 도장을 찍은 자리에 이동훈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동훈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아직도 이렇게 살아? 보일러는 잘 돼? 응, 괜찮아. 그래도 좀 추워 보이는데. 이사 마무리되면 우리 쪽으로 자주 와. 그래. 위임장을 받아들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 줄씩 읽었어요. 매도 대리인 최순자. 도장. 날짜. 이동훈 서명. 다 읽고 나서 반으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동훈이 일어서며 엄마 고생해. 부동산 많이 다니지 말고 발 아프면 쉬어가면서 해라고 했어요. 현관을 나서다가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위임장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 서류가 이동훈 손에서 제 손으로 넘어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동훈은 이 서류를 건네면서 어머니가 발품을 팔아 더 좋은 집을 알아봐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었어요. 박지연은 어머니가 다 알아서 정리해주면 매도 대금이 남편 통장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었습니다. 박재일은 아직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은주를 만났습니다. 위임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강은주가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거 공증 받자. 공증이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서류가 완벽하게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이 필요해. 오늘 같이 가자. 공증사무소는 지하철 2정거장 거리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서류를 넘기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증인이 도장을 찍는 소리가 사무소 안에 울렸어요. 공증된 위임장 원본을 건네받았습니다. 손 안에서 서류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사무소를 나오며 강은주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이거 받았으니까 내가 매수자 쪽을 알아볼게. 빠른 잔금 처리를 원하는 사람이면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놔도 금방 나와. 타이밍은 네가 정해. 타이밍은 정해져 있어. 강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재일 부부 다음 여행 날짜, 그날로 맞춰. 강은주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세방으로 돌아와 달력을 펼쳤습니다. 며칠 전 박지연의 사회관계망에서
확인해둔 날짜를 찾았어요. 2차 일본 여행 출발일이었습니다.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박제일은 지금쯤 사돈 어른이 완전히 순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시어머니를 잘 다독였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어요. 이동우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달력 위에 동그라미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 날짜에 비행기가 뜨는 것과 이 집이 팔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지 그들은 내일 아침이 되어도 알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2차 여행 출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강은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매수자 측이랑 조건 합의됐어. 오늘 잠깐 볼 수 있어? 카페에서 강은주와 마주 앉았습니다. 강은주가 메모를 펼쳤어요. 시세보다 2천 낮게 잡았어. 7억 정도. 매수자가 잔금 빠르게 치르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날짜는 네가 정한 그날로 맞춰뒀어. 계약금 입금이랑 계약서 날인을 같은 날 하는 거야? 응. 그래야 제목에 그날이 되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 위 메모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동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부동산은 좀 다녀봤어? 응, 몇 군데 다녔어. 요즘 시장이 어수선해서 좀 더 봐야 할 것 같더라. 그래. 급할 것 없으니까 천천히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천천히. 이동훈은 천천히 보라고 했어요. 일주일 뒤에 모든 것이 이미 끝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출발 사흘 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박제일의 얼굴이 보였죠. 혼자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박제일이 거실로 들어서며 아파트를 한 바퀴 둘러봤어요. 손을 뒤로 짚고 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마치 이미 자기 것인 양 여유로웠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돈어른, 이 집이 아직 이렇게 멀쩡하니 다행입니다. 팔면 아깝지요.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애 낳고 나서 집이 좀 좁다 싶었거든요. 이번에 잘 됐어요. 사돈어른이 발벗고 나서주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복이 많은 거지. 뽀삐가 박제일 무릎 위로 올라갔습니다. 박제일이 뽀삐 등을 쓸어내리며 웃었어요. 저를 향해 지저대던 그 뽀삐였습니다. 이틀 전까지 제 손가락을 물었던 바로 그 뽀삐였어요. 사돈어른이 고생이 많으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이 집 팔고 나면 우리 아이들도 더 넓은 데서 살고 사돈어른도 홀가분하게 사시는 거지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집 팔고 나면 다 홀가분해지죠. 박제일이 흡족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어요. 사돈어른은 참 이해심이 깊으세요. 나는 처음에 사돈어른이 집 문제로 말이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니 고맙지요. 역시 오래 교편 잡으신 분은 달라. 말이 많이 나올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했다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밀어붙이기로 했다는 말이기도 했죠. 그것을 스스로 입 밖에 내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이들 잘 되는 게 제 바람이니까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박제일이 일어서며 한 번 더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럼 우리 돌아오면 바로 진행합시다. 사돈어른이 알아보신 것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같이 봐요. 현관을 나서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돈어른, 이 집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셔야지요. 문이 닫혔어요. 이 집에서 고생 많으셨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30년을 모아 장만했고 아들 결혼 선물로 넘겨줬고 강아지 똥을 치우며 지냈습니다.
고생은 고생이었죠. 다만 그 고생이 끝나는 방식이 박재일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박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모레 출발이에요. 이번에도 뽀삐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열흘인데 어머님이 계시면 집도 봐주시고 딱 좋잖아요. 그래, 들어가 있을게. 어머님, 진짜 감사해요. 부동산도 알아봐 주시고 뽀삐도 봐주시고. 어머님은 저희 집 살림꾼이에요. 저희 집 살림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이 그들에게 들린 것과 제가 의미한 것은 서로 전혀 다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출발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짐 보따리를 미리 챙겨두었어요. 이 아파트에 처음 들어오면서 가져온 바로 그 보따리였습니다. 현관 옆에 세워두고 기다렸어요. 새벽 5시 반 현관 밖에서 여행 가방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동훈과 박지연의 목소리, 박재일 부부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섞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박지연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일이 낮게 대답하는 소리도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뽀삐가 현관 앞에 앉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강은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전 9시였습니다. 매수자 지금 출발했어. 계약금 이체 확인되면 바로 연락할게. 뽀삐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미리 챙겨둔 짐 보따리를 들었어요. 현관에 섰습니다. 거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찍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4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명의를 아들에게 넘기던 날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버스 안에서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 집이 지금 이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뽀삐가 온 힘을 다해 지저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당겨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강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계약금 입금 확인됐어. 지금 바로 와. 아파트 현관 밖으로 나섰습니다. 인천공항 어딘가에서 박재일 부부를 태운 비행기가 활주로를 막 떠나고 있을 시각이었어요. 부동산 사무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강은주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사무소 안으로 들어서자 매수자 측 2사람과 공인중개사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매도인 란의 이동훈, 대리인 란의 최순자.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인감을 눌렀습니다. 강은주와 매수자 측 공인중개사가 그 자리를 함께 지켰습니다. 박재일도 박지연도 이동훈도 없는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세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류 처리를 마치고 사무소를 나섰어요. 서울 하늘이 파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높고 넓은 하늘이었어요.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박재일은 지금 기내에서 창밖을 보고 있을 것이었어요. 이 집이 아직 자기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박지연은 어머님이 집을 잘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내식 메뉴를 고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동훈은 어머니가 발품을 팔고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집 열쇠는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잔금 처리가 완료된 것은 계약 이틀 뒤였습니다. 강은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잔금 입금 확인. 등기 이전 절차 들어갔어. 3줄짜리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고 나서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동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방금 부동산에서 연락 받았어. 우리 집이 이미 팔렸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목소리가 처음부터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팔았어. 수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잠시 후 박지연의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어머님, 이게 말이 돼요. 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그 집은 저희 집이에요. 동훈이 위임장 받고 진행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어머님, 박지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내려갔습니다. 어머님이 저희를 이렇게 대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뭘 잘못했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2억 7천만 원을 보낼 때는 가족이니까 당연한 것이었고 7억짜리 집을 넘겨줄 때도 가족이니까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집을 제 손으로 정리하자 이번에도 가족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연아, 잘 들어. 잔금까지 완료됐어. 취소할 방법이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재일 부부가 귀국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현관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박지연이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박지연이 현관 앞에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당장 오늘 만나자고 하세요. 이건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어떻게 저희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저는 박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동훈이 위임장은 어머님이 발품 팔아서 더 좋은 집 알아봐 주시라고 드린 거잖아요. 그게 집을 팔라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 팔았어. 아주 열심히. 박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아이가 칭얼거리자 몸을 돌렸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지만 저는 이미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박재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오? 처음으로 존댓말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어요. 당장 계약 취소하시오. 내가 법적으로 따져볼 거요. 취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잔금까지 완료됐으니까요. 이게 사기지, 사기. 아니, 위임장이 뭔지 알고나 하는 소리요. 그게 집을 팔라는 위임장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사돈어른, 제 아파트에 3억짜리 근저당을 설정해 두신 게 언제였죠? 그 3억은 이번 매도 대금에서 이미 사돈어른 법인으로 상환 처리됐습니다. 사돈어른이 그렇게 걱정하시던 그 돈, 이제 다 받으셨어요. 수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두고 보겠소. 어디 두고 봅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재일이 사기라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매달 150만 원을 보낸 것은 사기가 아니었고 아들 명의 집에 아무 말 없이 근저당 3억을 설정한 것도 사기가 아니었어요. 5만 원짜리 봉투를 생일 용돈이라고 내밀던 것도 사기가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공증된 위임장으로 그 집을 판 것은 사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동훈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가져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동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장인어른이 그 근저당 3억을 나한테 책임지라고 해. 내가 담보 제공에 동의했으니까 내가 갚아야 한다고.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이동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공범이었던 것도 알았고 그 공범이 지금 피해자처럼 주저앉아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보였습니다. 동훈아,
그 3억은 이미 매도 대금에서 박제일 법인으로 상환 처리됐어. 네가 추가로 갚아야 할 돈이 없어. 이동훈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일 강은주 만날 건데 같이 와. 서류 보여줄게. 이동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한동안 테이블만 바라봤어요. 엄마, 나 장인 어른한테 속은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15년치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150만 원씩 날짜와 금액이 줄줄이 적혀 있는 그 서류였어요. 이동훈이 첫 줄부터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저는 강은주에게 문자를 넣었어요. 내일 만나자. 공증 서류랑 정산 내역서 다 챙겨와줘. 동훈이도 데려갈게.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제일은 지금쯤 변호사를 수소문하고 있을 것이었어요. 박지연은 어머님이 결국 계약을 취소할 것이라고 동훈에게 말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일 아침 강은주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서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 서류 앞에서 박제일이 처음으로 입을 다물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강은주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이동훈이 들어왔습니다.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강은주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강은주 아주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 동훈아. 앉아. 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강은주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정산 내역서, 근저당 상환 확인서, 공증된 위임장 원본이 차례로 놓였습니다. 이동훈이 서류들을 들여다보는 동안 강은주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동훈아, 여기 봐. 이번 아파트 매도 대금은 7억 2천이야. 이 중에서 박제일 법인명의 근저당 3억이 매도 대금에서 자동 상환 처리됐어. 이게 그 확인서고 박제일 법인이 받아야 할 3억은 이미 다 들어갔어. 네가 추가로 갚아야 할 돈이 없다는 얘기야. 이동훈이 확인서를 들고 한 줄씩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숫자 위에서 멈췄어요. 그럼 장인어른이 3억 갚으라고 한 게. 강은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서류를 동훈 앞에 밀었어요. 15년치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이동훈은 그 서류를 어제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강은주 앞에서 다시 펼쳤어요. 150만 원, 날짜 15년.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강은주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 오늘 박제일 앞에서 쓸 일이 생길 거야. 이동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박제일이 변호사 데리고 온다고 했지. 우리도 준비가 됐어. 카페를 나서는 길에 이동훈이 낮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8살짜리 아들이었어요.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저보다 아들이 더 놀라서 주저앉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그 얼굴이 그날과 비슷했어요. 알아. 일단 가자. 박제일이 지정한 장소는 인근 고깃집이었습니다. 오전 11시였는데도 고기 굽는 냄새가 벌써 골목밖까지 올라왔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 넓은 방에 박제일이 양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박지연, 맞은편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박제일이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돈 왔소. 목소리가 높고 당당했어요. 양복깃을 한번 여미고
변호사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이 자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태도였어요. 박지연이 이동훈을 보더니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이동훈은 그 눈빛을 받으면서도 시선을 내려깔았어요. 강은주가 제 옆에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박재일이 강은주를 보더니 미간을 좁혔어요. 이분은 누구시오? 제 친구예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박재일이 변호사를 한번 봤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여유를 찾았어요. 어디 그럼 얘기해 봅시다. 이번 매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건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위임장의 범위를 넘어선 대리 행위로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도 위임장은 특정 물건에 대한 매도를 위임한 것인데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 계약은 강은주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된 위임장 원본입니다. 매도 대리인 최순자, 매도 물건 주소, 이동훈 인감날인, 공증일자까지 있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앞뒤로 넘겨봤어요. 한 줄씩 읽는 동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박재일이 변호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게 물었어요. 뭐가 문제요? 이게 공증까지 됐으면. 뭐요?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재일이 변호사에게서 서류를 낚아챘어요. 직접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목덜미에 붉은 기운이 올라왔어요. 이건 사기요. 분명히 사기야. 동훈이 이걸 알고 사인했겠어요? 이동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알고 드렸습니다. 박재일이 사위를 바라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한테 직접 위임장 드렸습니다. 박재일의 양복깃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어요. 옆에 앉은 박지연이 이동훈의 팔을 잡았지만 이동훈은 팔을 빼지 않았습니다. 박재일이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사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 지냈소? 가족이잖소?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 되겠소? 저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박재일을 바라봤습니다. 가족. 한번 천천히 되뇌었어요. 사돈어른, 제가 15년 동안 매달 150만 원씩 아들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2억 7천만 원이요. 거기다 7억짜리 집을 아들 결혼 선물로 넘겼어요. 그 집에 사돈어른 법인 명의로 근저당 3억을 설정해 두신 것도 가족이라서 가능했던 일이겠죠. 박재일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낸 것은 박재일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였어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은주가 다음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근저당 상환 확인서입니다. 이번 매도 대금 7억 2천에서 박재일 법인 명의 근저당 3억이 자동 상환 처리됐어요. 사돈어른이 그렇게 걱정하시던 그 3억 이미 다 들어가셨습니다. 박재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굳음이 분노에서 당혹으로, 당혹에서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데 제 3초가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오. 나머지 4억은 어디 있소? 그게 다 동훈이 돈이잖소? 강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머지 4억 2천은 명의자 이동훈 통장으로 입금 완료됐습니다. 어제 자료요. 박재일이 이동훈을 바라봤습니다. 동훈아, 그 돈 장인한테 줘야지. 내가 그 집 때문에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데. 신축 아파트 알아보고 분양권도 알아보고 다 너희 잘 되라고 한 거잖아. 이동훈이 박재일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어머니 결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연이 이동훈의 팔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쥐었어요. 이동훈이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박제일이 저를 향해 다시 몸을 기울였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돈, 내가 잘못했소. 근저당 얘기는 내가 잘못했어. 그건 인정하겠소.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요. 우리 다시 얘기합시다. 그 매도 취소하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소. 내가 그 3억은 따로 갚을게요. 이자까지 쳐서. 저는 잠깐 박제일을 바라봤습니다. 사돈어른, 저한테 생일 용돈으로 5만 원을 주셨을 때 기억하세요. 박제일이 눈을 깜빡였어요. 5만 원이나 주는 데가 어딨냐고 하셨죠. 호강하는 거라고도 하셨고요. 테이블 위에서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5만 원으로 호강 제대로 했어요.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박제일의 목덜미가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양복 소매로 이마를 닦았어요. 강은주가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5년치 송금 내역서였어요. 월 150만 원, 15년 2억 7천만 원. 이게 사돈어른이 가족이라고 부른 것들의 숫자입니다. 박제일이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서류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물러서 있었어요. 두고 봅시다. 법적으로 따져볼 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에 당당함이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는 다리가 한번 휘청거렸습니다. 박지연이 박제일의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문을 나섰습니다. 고깃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만 남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동훈이 그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15년치 숫자들이 담긴 종이를 한 장 들어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엄마, 응, 나 이거 몰랐어. 진짜 몰랐어.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거짓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테고 당연한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었어요. 30년 교직 생활 동안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주는 사람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알아. 가자. 강은주가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고깃집을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이동훈이 앞서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엄마, 그 4억 2천. 내가 반은 드릴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강은주가 제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골목 끝에서 강은주가 말했습니다. 됐다. 응. 이제 진짜 됐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귓바퀴를 스쳐 지나갔어요.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박제일은 지금쯤 다른 변호사를 찾고 있을 것이었어요. 박지연은 이동훈에게 전화를 걸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이동훈이 받을지 받지 않을지는 이동훈이 결정할 일이었어요. 제가 결정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제일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박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동훈만 하루에 한 번씩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잘 주무셨어요. 밥 드셨어요. 그 문자들을 읽고 나서 매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은주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였어요. 순자야, 박제일 법인에서 근저당 정상 상환 처리 확인서 우편으로 보내왔어.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어.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꺼내서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박제일 법인 직인이 찍힌 상환 완료 확인서가 나왔어요. 한 줄씩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이동훈이 찾아왔어요.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응, 이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었어요. 안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4억 2천 중에 절반이야. 2억 1천. 엄마 거야. 됐어. 아니야, 받아. 이동훈이 봉투를 다시 내밀었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며칠 사이에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동훈아, 앉아. 이동훈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종이였어요. 며칠 전 새벽에 써둔 것이었습니다. 이동훈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내 아빠 떠나보내고 혼자 학교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너 결혼할 때 그 집 줬을 때 후회 없었어? 지금도 후회 없어. 다만 그 집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내가 결정하고 싶었어. 이동훈이 읽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15년 동안 엄마가 보낸 돈이 얼마인지 이제 알지. 그 돈 돌려받으려고 보낸 게 아니야. 네가 힘들 때 옆에 있고 싶어서 보낸 거야. 근데 엄마도 사람이야. 옆에 있고 싶다는 마음을 5만 원짜리 봉투로 받고 나서는 그 마음을 계속 내미는 게 어려워졌어. 이동훈이 종이에서 눈을 들지 못했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보리차 2잔을 들고 나왔어요. 이동훈 앞에 한 잔을 놓았습니다. 이동훈이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지연이랑 얘기해봐. 둘이 결정해야 할 게 많을 거야. 장인어른이 지연이한테도 화가 많이 났어. 동훈이 그 위임장 준 게 말이 되냐고.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건 너희 일이야. 이동훈이 보리차 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한동안 그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는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8살짜리 아들이었어요. 첫걸음말을 떼던 날, 소풍 가던 날 아침마다 도시락 싸달라고 졸라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사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알아. 그 2글자로 충분했습니다. 이동훈이 돌아간 뒤 강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야, 나 집 보러 다닐 준비됐어. 강은주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내일 몇 군데 잡아뒀어. 다음 날 아침 강은주의 차를 타고 3군데를 돌았습니다. 첫 번째 집은 층이 낮았어요. 2번째 집은 창이 작았습니다. 3번째 집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남향이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햇볕이 길게 들어왔어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깨끗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나무 몇 그루가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은주가 옆에 와서 섰어요. 어때? 여기야. 강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이었어요. 부동산 사무소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매수인 란에 최순자. 강은주가 옆에서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인감을 들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30년 전 처음 그 아파트를 계약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찍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4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이번에는 2번만 읽었습니다. 충분했어요.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삿짐이라고는 낡은 장롱 하나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어요. 강은주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이동훈도 왔어요.
아무 말 없이 박스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작은 짐들을 날랐어요. 새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어요. 자물쇠에 열쇠를 꽂고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처음 맡는 새집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햇볕과 먼지가 섞인 냄새였어요.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거실 창으로 오후 햇볕이 길게 들어와 있었어요. 바닥 위에 빛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빛 위에 제 그림자가 하나 놓였어요. 이 집 비밀번호는 제가 정한 숫자입니다. 이 집 열쇠는 제 손에 있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 석자가 찍혀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짐을 다 드리고 나서 이동훈이 먼저 일어섰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밥은 먹어. 응. 자주 올게.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강은주가 남아서 박스 하나를 더 풀었어요. 그릇들을 싱크대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배고프지? 나 된장찌개 끓일게. 됐어. 내가 할게. 앉아있어. 강은주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냄비 소리,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하늘에서 햇볕이 비스듬히 내려왔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흰 봉투를 꺼냈어요. 생일날 박지연이 건넨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5만 원이 아직 안에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주방에서 거실까지 퍼져나왔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어요. 창밖 나무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제 집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은주가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5만 원짜리 봉투 하나가 15년을 버텨온 순자 어머님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이 타오른 자리에 남은 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오래 생각했어요. 순자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울지도 않으셨어요. 15년 동안 참으셨고 결심한 뒤에는 조용히 움직이셨죠. 그 고요함이 결국 가장 강력한 힘이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그래야 인정받는다고요. 그런데 순자 어머님은 달랐습니다. 싸우는 대신 준비했고 소리치는 대신 서류를 챙겼어요. 감정으로 맞서는 대신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거스름돈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나간 것은 결국 그 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5만 원을 건넨 손에는 5만 원어치의 것이 남고 15년을 내어준 손에는 15년어치의 것이 돌아옵니다. 다만 돌아오는 방식이 우리 생각과 다를 뿐이에요. 순자 어머님이 가장 잘하신 것은 집을 판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되찾으신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본인 이름 석자가 찍히는 순간 그것이 진짜 복수였고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 다음 이야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 어머님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도 남겨주세요. 순자네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